문재인이 지금 조국 사태를 겪고 또 3대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또 국민과 소통에 나섰다. 소통은 개뿔. 또 길거리 나섰다는 거 쇼하러요. 이 사람은 잘 나갈 때는 해외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코너에 몰리면 이제 길거리 나서서 뭐 호프집 미팅을 하니 이런 쇼를 합니다. 어제도 보면 작년 7월에도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서 뭐 이 직장인 퇴근 직장인들과 대화했는데 그때 보면 뭐 재등장한 소품 같은 인물들이 좀 있었죠. 자, 어제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직장인과 또 점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하 1층 구내식당과 커피숍에서 14명의 직장인과 대화를 나누고 뭐 장관 정책실장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남녀 7명씩을 데리고 가가 대화를 나눴다는데, 자, 결국은 문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또 지금 검찰이 앞으로 뭘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그래도 좀 유리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이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50년생이고 지난 96년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출마하기 전에는 쌍용에 상무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회사 상무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96년에 한 22년 전, 22, 3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 상무한 사람이 야당에 이래 가서 선거 출마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진안 출신인데 무진장이라고 무주, 진안, 장수 세 군데가 지역구 아닙니까? 옛날에 총리했던 황인성 씨도 거기 출신이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쌍용에 상무하던 사람을 데려왔는데 겉으로 보면 화 잘 안 내고 잘 웃고 뭐 선거를 6번 치러서 6번 다 이겼고 당 대표만 3차례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은퇴해야 될 건데 이분은 국회의장 지내고도 은퇴하지 않고 또 계속 정치하겠다고 해서 종로로 옮겨가지고 20대 총선에는 거기 종로서 됐지요. 그리고 산자부 장관까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간 기업 경험도 있고 산자부 장관도 하고 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되면 빵 팔면서 학비를 벌었다 하는데 뭐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학교 다닌 사람 수두룩하죠. 그게 뭐 특별한 미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5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해가 일찍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나이가 70이 되지는 않았어요. 만으로는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이 왜 전직 국회의장 출신을 지금 총리로 했을까? 국회의장은 서열 2인데 총리는 서열 5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로 시키고 또 기존 총리를 빼가지고 이제 어디다 갖다 박습니까? 당에 보내서 선대위원장으로 총선 간판으로 삼는데요. 이낙연이가 선거만 잘 치르고 자기 당선되면 아마 이해찬이 물러나고 이낙연이가 당 대표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당은 이낙연이, 이제 총리는 정세균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이 임기 말기를 나름 중량급으로 안정감 있게 끌고 가겠다. 좀 더 대중성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경제가 위기다 어쩐다 해서 경제 실정 부동산 폭등으로 욕을 먹으니까 정세균이를 총리로 앉혀놓고 문은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뒤로 살살 빠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세균이가
웃고 다니면서 경제 전문가인 양 하면서 이제 경제를 마치 해결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총선 때 해 가겠죠. 그래서 정세균이하고 이낙연이 둘이를 이제 쭉 관리를 해 가면서 가는데 이제 이 둘이 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호남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호남 후보를 내세워서 과연 영남이 똘똘 뭉쳐서 붙게 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호남이 밀고 PK 후보내는 전통적인 전술을 깬다 말이냐. 여기서 의문이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을 행정부와 지금 당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을 해서 문이 붙어먹은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선거법을 고치든 뭘 하든 다당제화하는 방법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선거법을 고쳐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문은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로 갈 거다. 지금 현재 문이 이번 총선에 노리는 거는 180석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대 4가 되면 300석에서 180석 이상을 먹을 수 있어요. 자, 300석에서 6대 4가 된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수도권이 122석이 넘어요. 수도권이요. 경상도에 다 해봤자 67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한국당이 60석. 자,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한국당이 29석 먹었을 거예요. 122개 중에. 그러니 호남을 국민의당이 안철수당이 석권을 해도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성을 해서 이겼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국당이 지금 수도권하고 영남을 다 합치도 90석이 안 될 수가 있다. 강원, 충청, 제주에서 한국당이 한 10석. 그러면 몇 석입니까? 그러면 100석 정도예요. 지역구가. 그럼 비례대표에서 한국당이 몇 개 없겠습니까? 10 몇 개 없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당이 120석을 얻으면 남은 무슨 보수의 정당들이 생긴다 하지만 그거 몇 석 되겠습니까? 결국은 붙어먹은 협의체 저거 2중대 3중대 합치면 한 180석 된다. 그러면 문은 공수처 통과시키고 선거법으로 6개월 안에 한 10명 잡아들여서 저쪽으로 간 거 이쪽으로 뺏어오면요. 그리고 급 좀 주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원 집정부제 던지면요. 총선에 진 보수 진영에서 아이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좌파 다수 연합체를 만들고 그리고 일부 수구 보수들을 갖다가 거기 갖다 붙이면서 이원 집정부제로 운영을 하며 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은 퇴임 이후에 강력한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적과 동지가 모호해진 상태에서 깜빵 갈 일은 없다. 지금 그걸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가려면 자기들이 이번에 한 180석만 얻으면 이원 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문이 궁극적으로 이낙연이나 정세균을 띄운 것은 총선을 넘어가자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었을 때는 호남 출신의 총리나 호남 출신의 상징적인 대통령, 권한도 없는 대통령,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는 것인가. 자, 고영신 박사님과 어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주말 녹화를 했는데 고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정세균의 그 능수능란한 유들유들한 이 스타일로 협치한다 말하지만 그 협치의 핵심은 개헌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문이 선수들을 앞세워서 결국은 이원집중부제 개헌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총선 승리 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사람은 문이 총선 승리하면 국가연합을 북한하고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보수에는 아주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이원집중부제 합의하면서 북한하고의 뭐 관계나 이런 거 몇 개 넣자 하면 이 보수는 또 씩 받을 겁니다. 국가연합이라 하지 않고 표현 조금 바꿔가.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 조항 조금 넣고 그리고 핵심은 이원집중부제다라고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보수판에는 어차피 집권할 가능성 없으니 이원집중부제 받아서 우리도 장관 몇 자리 연정 행태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하자. 지금 그러면 지금 보수판에 자력으로는 대통령 될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먹을 때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이 이걸 갖다가 던지면 이 바닥에는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바로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조국을 간판으로 삼아서 대선을 쉽게 이겨보자 PK 후보로 세워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안희정은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을 가지고 되기는 될 수도 있을 거라 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재명은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을 아마 당선시켰다가는 문을 두들겨 잡을 거다. 그 두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박은수는 내키지도 않고 또 밀어주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원집중부제로 개헌해서 가는 게 내가 나중에 깜빵 갈 일 없다.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지지율 격차가 계속되면 자, 여기서 뭐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 10%다. 이제 이런 정도의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은 저 뭐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이 40%대 후반대의 지지율이다라는 건 전 동의 안 해요. 여론조사에 조작과 거품이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문재인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한 10% 이상 높다라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안 해보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실제로는 아니다. 우리가 또 이겼다. 아니면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29, 30을 넘도록 또 민주당과 따라잡을 수도 가능성도 작지만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갤럽은 실제 격차가 더블 스코어보다 더 난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리얼미터는 국합이고 미끼로 갤럽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한국당이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살짝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표창장 주고 뭐 쇼 하다가 또 쭉 내려가요. 이제 리얼미터는 그런 용도예요. 그 다음에 갤럽은 처음부터 더블 스코어로 벌려놓고 너네들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더블 스코어가 극복이 안 되는 집단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용도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격차가 10%는 넘는다. 수도권에서. 전국도 그런데 수도권은 10% 넘는다. 그러면 10%가 넘으면 선거 결과가 6대 4가 아니라 지난번에 어떻게 됐겠어요? 7대 3도 안 됐죠. 지난번에는 거의 8대 2에 가깝게 나왔어요. 그때 지지율 격차로 보면 한국당이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해도 많이 이기고 있다 했습니다. 수도권에요. 그런데 선거해보고 나니까 수도권에서 거의 8대 2에 가깝게 나왔거든. 결과가.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기고 있는 듯이 보여도 결과가 8대2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당이 10% 정도 지고 있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어떤 동인도 만들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결과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문은 지금 이현 집정부제 개헌을 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